딱 꼴초간상인데? 불 한번 붙여봐. 육군 대령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비웃었습니다. 라이터가 그녀의 발 앞으로 떨어졌어요. 주변 장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지금 자신들이 누구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부패로 썩어가던 부대에 드디어 호랑이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45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제12보병사단 정문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라 위병소의 조명만이 어둠 속에서 노랗게 번지고 있었고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겨울 산악 지형 특유의 삭막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윤세아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39,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소장이자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의 전투 지휘관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부임 첫날의 설렘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술대 앞에선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건조한 집중력만이 눈빛 속에 서려 있었죠. 차량이 정문 앞에 완전히 멈추자 위병소에서 초병 한 명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세아는 그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미간을 좁혔어요. 군화끈이 풀어져 질질 끌리고 있었고 방한복 지퍼는 가슴까지만 올라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총기를 든 자세가 마치 지팡이를 짚은 노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자 초병이 손전등을 비추며 형식적인 경례를 올렸는데 그 각도가 45도가 아니라 30도쯤 되어 보였고 손끝은 눈썹 끝에 닿지도 않았어요. 경례를 마친 초병이 순간적으로 주머니 쪽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숨기려다 멈칫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불빛이 방한복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세아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이 초병의 손등에서 멈췄어요. 붉은 반점과 부어오른 살갗, 동상 초기 증상이 뚜렷했습니다. 세아는 수첩을 꺼내 시간과 위치, 초병의 상태를 메모한 뒤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미정 소령에게 정문 위병소 초병 동상 초기 즉시 후송 사진 남겨 기록은 내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세아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사 한 명의 손등이 얼어가는 동안 이 부대의 지휘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세아는 그 질문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창문을 올렸어요. 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사단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막사들 사이로 새벽 공기가 매섭게 불어왔고 세아는 창문을 조금 열어 그 차가운 바람을 맞았어요. 부패한 부대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하고 관리가 부재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습기와 먼지 그리고 방치된 장비에서 나는 금속 녹냄새가 섞여 나니까요. 연병장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스팔트 곳곳에 손바닥만 한 균열이 벌어져 있었고 하얀 선으로 그어져 있어야 할 구획선은 거의 지워져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계양대 아래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국기 계양줄은 바람에 엉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가 멈춰 선 뒤 허리를 숙여 바닥의 먼지를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손끝에 검은 먼지가 두껍게 묻어났고 그것은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연병장 구석에서 한 무리의 부사관들이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중년 여성 부사관 한 명이 세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와 호기심 그리고 어딘가 지친 듯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임원사 박미령이었어요. 세아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미령 역시 미세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 순간 미령이 스쳐 지나가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단장님, 여기선 눈에 띄면 먼저 다칩니다. 세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귀에 선명하게 남았어요. 경고였습니다. 동시에 이 부대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했죠. 세아는 발걸음을 돌려 폐쇄된 훈련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철문 아래로 마른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녹슨 자물쇠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최소 수개월간 이 문이 열린 적이 없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세아는 철문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보았어요. 한때 근접 전투 훈련에 사용되었을 시설물들이 먼지에 뒤덮인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아의 눈앞에 707 시절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부 누수로 작전 정보가 새어나가고 오더가 교란되어 동료가 총탄 세례 속에 고립되던 그날 다행히 동료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무력감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었어요. 훈련은 사고를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겪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죠. 세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순간이었고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도진 소령에게 사단 내 CCTV 위치, 작동 상태, 녹화 보존 기간 확인 통신 상태 점검 동선 파악 후 보고. 조용히 서도진은 전직 정보사 출신의 소령으로 세아가 직접 발탁한 전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는 흔적을 찾지 않았어요. 흔적이 생길 위치부터 봉쇄하는 사람이었죠. 세아는 그를 믿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든 도진이라면 뿌리까지 파낼 것이었어요. 지휘 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작전 상황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상황판에 표시된 정보들은 최소 2주일 이상 갱신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상황판 뒤쪽에서 누군가가 급히 커버를 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고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갱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작전 참모로 보이는 중령. 한 명이 황급히 다가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환영 브리핑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세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오늘은 듣기만 할 거야. 브리핑은 필요 없어. 중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세아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급히 사라지는 뒷모습이 눈에 스쳤습니다. 거만하게 흔들리는 어깨, 서두르면서도 위험을 잃지 않으려는 걸음걸이. 연대장 강도현의 사람들. 세아는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실 문 앞에서 세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문을 열었어요. 전임 지휘관의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필요하게 화려한 가죽 소파, 수입 원목으로 된 책상, 벽에 빼곡히 걸린 훈장과 사진들. 세아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었어요. 검은 먼지가 손끝에 두껍게 묻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미개봉 상태의 고급 만년필 세트, 외제 양주병 2개가 나왔어요. 세아는 양주병을 들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군납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납품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세아는 양주병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부관을 불렀어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치워. 소파, 책상, 벽에 걸린 것들까지 1시간 안에 단 서랍 안에 있는 건
손대지 마 부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부 말씀이십니까? 필요한 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지도 한 장이야. 나머진 전부 필요 없어. 부관이 물러간 후 세아는 빈 창가에 서서 새벽빛에 물들어가는 사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떨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당한 명령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미정 소령의 답신이었어요. 위병소 초병 확보 완료 동상. 이도 의무대 이송 조치 기록 남김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한지훈 중령, 군검찰 출신의 감찰관이었어요. 합동 압수 준비. 오늘은 흔적만 모아 도망치게 둬야 꼬리가 길어진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세아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붉은 빛이 사단 전체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손은 이미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부대는 말이 아니라 흔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임 첫날 오전 11시 세아는 지휘관실에서 사단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약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전임 지휘관의 사치품들이 치워진 자리에는 낡은 철제 책상 하나와 접이식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작전 지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하나같이 이상했어요. 훈련 실시율은 98%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침에 본 폐쇄된 훈련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급식 만족도 역시 95%였는데 위병소 초병의 갈라진 입술과 동상 걸린 손등이 떠올랐죠. 세아는 보고서를 덮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가 숫자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간부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가 아닌 눈빛과 표정으로 이 부대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검은색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아침에 입고 온 정복 위에 걸치는 민간용 코트였습니다. 모자까지 쓰면 계급장이 가려져 멀리서는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죠. 간부 식당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본부 건물을 나와 연병장을 가로질러 별관으로 이어지는 동선이었는데 세아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병사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형식적인 경례만 올렸습니다. 코트 때문인지 아니면 새 사단장의 얼굴을 아직 모르는 것인지 특별히 긴장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간부 식당 건물에 가까워졌을 때 세아의 귀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옆 흡연 구역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굵직하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무언가를 말하면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아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흡연 구역에는 대여섯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덩치 큰 대령 한 명이 담배를 물고 서 있었어요. 52살의 강도현 연대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 기운이 돌았고 목소리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도현은 코트를 입고 다가오는 세아를 보고도 담배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계급장이 가려진 채 걸어오는 젊은 여군. 그의 눈에는 그게 전부였던 거죠. 세아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품평하듯 재단하듯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707시절부터 숱하게 겪어온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작전복 대신 코트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녀를 얕잡아 보는 눈빛들 세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도현이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빙긋 웃었습니다. 어디 소속이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주변 장교들의 시선이 세아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연대장이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했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했어요. 도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세아의 침묵을 건방짐으로 해석한 것 같았어요. 뭐야, 말을 못해? 신임 소령인가? 요즘 여군들 많이 들어온다더니. 그가 세아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딱 꼴초 관상이네. 꼴초년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 헛기침으로 위장한 비웃음, 그리고 연대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 섞인 미소들 세아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얼굴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게 응축되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어요. 도현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고급 라이터였어요. 그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서 몇 번 튕기더니 세아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담배 한 대 피지. 뭘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어. 불 한번 붙여봐. 라이터가 세아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흡연 구역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장교들의 눈이 세아와 라이터 사이를 오갔고 누군가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죠. 세아는 라이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색 표면, 그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이터를 줍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긴 군대입니까? 술집입니까? 세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것이 숨어 있었어요.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농담에 웃어주지 않는 상대,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가 불쾌했던 거죠. 뭐야, 너. 도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붉은 기운이 그의 목덜미까지 번졌어요. 어디서 감히 선임한테 말대꾸야? 바로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관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부관이 도현 앞에 급히 멈춰 서며 외쳤어요. 사단장님이십니다. 신임 사단장님. 순간 흡연 구역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의 손에 들린 담배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금까지 킥킥거리며 웃던 얼굴들이 일순간 공포로 물들었죠. 도현이 황급히 담배를 떨어뜨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급했던지 담뱃재가 그의 정복 위로 흩어졌어요.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세아는 그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녀의 키가 도현보다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훨씬 거대해 보였습니다. 연대장 세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어요. 군대에선 예의가 규율이야. 그걸 모르면 별을 달 자격이 없어. 도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세아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 앞에 떨어진 라이터를 한번 내려다본 뒤 그것을 밟지도 줍지도 않은 채 몸을 돌렸어요.
세아가 걸어가는 동안 흡연 구역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은 경례 자세를 푼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고 눈빛에는 굴욕과 분노가 뒤섞여 타오르고 있었죠. 세아는 간부 식당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손을 펴고 문을 열었어요. 식당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누군가는 젓가락을 멈췄고 누군가는 국물을 흘렸으며 누군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 말았습니다. 방금 흡연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아는 시선들을 무시하고 배식대로 걸어갔습니다. 식판을 받아들고 병사들과 똑같은 메뉴를 담고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당 안의 정적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시선들이 세아에게서 서서히 거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사단 전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세아는 밥을 한 숟갈 떠입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저런 자가 저렇게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건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선을 그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간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랑이가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8시, 세아는 지휘관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지 오래였고 사단 전체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막사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만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세아의 책상 위에는 오후에 취소한 환영 행사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환영 만찬, 간부 소개, 부대 순시 모든 공식 일정이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을 때 세아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부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예정된 연대장 주간 훈련 시찰 일정입니다. 연대장님께서 직접 취소해 세아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부관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연대장님께서 이미 준비를 내가 가겠다고 한 적 없어 취소하고 다른 일정도 전부 백지로 돌려 부관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정확히 8시 30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 없이, 그리고 세아가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한지훈 중령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41살, 군검찰과 법무실을 거친 감찰관이었어요. 그의 군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뒤를 써미정 소령이 따랐어요. 35살, 특전사 의무병과 전투구조 경력을 가진 의무 책임자였죠. 미정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종이 사이에 끼워진 탭들이 형광색으로 반짝였습니다. 세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아. 세아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흡연 구역건 이미 사단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와 세아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중령, 내일 새벽 6시에 합동 압수 시작해. 군수과 유류고 행정처 동시 진입. 지훈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영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급 부대 승인이 부임 전에. 파견 감찰 패키지로 이미 승인 트랙 열어뒀어. 지훈의 펜 끝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세아가 낮에 흡연 구역에서 모욕을 당하는 동안에도 이미 다른 손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밤은 보존만 해 접근 기록, 서버 로그, CCTV 원본 손대지 말고. 지켜보기만. 지훈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미끄러졌습니다. 세아는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서소령, 의무 기록 확인했어? 미정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거기에는 붉게 번진 소독 거즈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동상으로 갈라진 피부에서 스며 나온 진물과 피가 섞여 거즈를 적신 흔적이었어요. 최근 3개월간 저체온. 환자 23명, 영양 부족 의심 환자 14명입니다. 그런데 미정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록에 남지 않은 케이스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후송한 위병소 초병 있잖아요. 그 병사 동기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무대 가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아프면 참으라고 중대장님이 그러셨다고. 세아의 눈이 좁아졌어요. 단순한 관리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은폐였어요. 기록 다 모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숫자로 만들어.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는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장부 서버 접근 기록 확인했어? 지훈이 수첩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 누군가 장부를 씻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군수가 서버 3번, 행정처 서버 2번 접속 계정은 군수참모실 소속입니다. 오준석. 세아가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말했어요. 48살의 오준석 대령, 사단 군수참모 도연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뭘 했는지 확인돼? 접속 직후에 일부 파일이 수정된 흔적이 있습니다. 지훈의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덮어쓰기 압수가 시작되기 전에 장부를 세탁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수정 전 버전 복구할 수 있어? 서버 백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 백업은 5일 전이에요. 세아는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백업 서버 접근 권한은? 군수참모실과 통신대대입니다. 바깥에서 야간 경계 근무자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백업 서버 지금 당장 봉쇄해. 내일 새벽 압수 전에 누군가 손 떼면 끝이야. 지훈이 일어서며 수첩을 접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눈치채면 안 돼. 지훈이 경례를 하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그가 손잡이를 잡는 순간 세아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중령. 지훈이 돌아섰어요. 도망치게 둬. 꼬리가 길어지니까.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어요. 미정만 남은 지휘관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소령.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병소 초병 상태가 어때? 의무대에서 치료 중입니다. 동상 이도라 완치까지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봤던 그 병사의 갈라진 입술과 부어오른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뭐야? 김하늘. 일병입니다. 21살이에요. 김하늘. 21살. 세아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부대가 어떻게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얼굴이었어요. 퇴원하면 알려줘. 직접 만나볼 거야.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이 서류철을 들고 나갔어요. 세아는 혼자 남은 지휘관실에서 사단 배치도를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펜을 들어 몇 군데에 표시를 했어요. 군수창고, 유류고, 행정처, 연대장실. 4개의 점이 사단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서도진 소령의 메시지였습니다. CCTV 현장 확인 완료. 32대 중 8대 고장 위치는 군수창고 주변과 유류고. 출입구 녹화 보존 기간 7일 추가로. 연대장실 통화 빈도 급증. 오후 4시 이후 12건.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CCTV 고장 위치가 하필 군수창고와 유류고.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답장을 보냈어요. 고장난 CCTV 수리하지 마. 그대로 둬. 그 구역 동선만 따로 기록해 메시지를 보낸 후 세아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단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서버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포위망은 완성됐어.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조이기만 하면 됐어요. 부임 첫날 밤 11시 세아는 지휘관실을 나섰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통제반의 안내를 받아 취약 초소 5곳만 찍기로 했어요. 보고서가 아닌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초소에서 만난 병사는 방한복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세아가 다가가자 병사가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장갑을 벗겨보니 손가락 끝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핫팩 있어? 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급받은 게 없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밤에 핫팩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계 근무지 전체 점검 시작해. 핫팩, 방한 장비, 의무 분료. 우선 배치 지금 당장 2번째, 3번째 초소도 같았습니다. 얇은 방한복 추위에 얼어붙은 병사들의 얼굴. 어떤 병사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어떤 병사는 군화 속 발가락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어요. 세아는 매 초소마다 상태를 메모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번째 초소에서 세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 병사가 총기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세아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자 병사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병사는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세아는 병사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이름이 뭐야? 박준호 이병입니다. 준호, 움직일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어눌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프차 한 대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어요. 미정이 의무병 2명과 함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아에게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경계 근무지 5곳 중 4곳에서 저체온 의심 병사가 발견됐습니다.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곳? 네, 지금 의무대에서 추가 인력 동원하고 있습니다. 세아는 준호를 가리켰어요. 이 병사 먼저 체온이 나자. 의무병들이 준호를 부축해 지프차로 데려갔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안도감이 번지는 것이 보였어요. 미정은 세아 옆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건지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둠 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소령, 이건 복지가 아니야. 전투 지속 조건이야. 미정이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사가 쓰러지면 전투력이 없어져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5번째 초소로 향하는 길에 세아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대장급으로 보이는 대위. 한 명이 병사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사단장이 왜 돌아다녀? 너희가 뭔 짓을 한 거야?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세아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대위가 그녀를 발견하고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세아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병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세아는 대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대장 병사들. 방한 장비 보급 요청서 올렸어? 대위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건 보급이 늦어져서. 세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보급이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청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의 눈에서 먼저 새어나왔어요. 세아는 그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애초에 요청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창고에 있는데도 내보내지 않았거나. 세아는 대위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중대 병사 전원 방한 장비 지급해. 내일 아침까지 완료 보고 못하면 내가 직접 경계 근무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정을 넘기며 세아는 취사반으로 향했습니다. 취사반 건물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병사들이 다음 날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아는 식자재 보관실로 들어가 선반을 둘러보았습니다. 쌀 포대는 반쯤 비어 있었고 김치통은 바닥이 보였어요. 냉동고를 열자 고기는 거의 없었고 생선 몇 마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벽에 붙어 있는 식단표를 살폈어요. 오늘 저녁 메뉴의 열량은 최소 기준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아는 취사반장을 불렀어요. 이게 식단이야? 취사반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식자재가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식자재는 왜 부족해?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군수과에서 취사반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의 눈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세아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읽었어요. 군수과 오준석 납품, 장부 세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압수 때 식자재 납품 계약서 포함시켜 입출고 기록도. 전부 메시지를 보낸 후 세아는 취사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상식량 체계로 전환해 병사들. 최소 열량 확보해. 취사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관실로 돌아오는 길에 세아는 미정과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단장님, 점검 완료했습니다. 저체온 의심 병사 7명 의무대 후송했고 나머지 병사들에게 방한 장비 지급했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병사는? 2명은 체온이 많이 낮아서 집중 관찰 중입니다. 나머진 경과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아는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소령 미정이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죽지 않게 하는 게 임무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휘관실로 돌아온 세아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사단을 내려다보았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따뜻한 장비를 받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 같은 건 없었어요. 명령만 내렸고 결과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 부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진의 메시지였어요. 연대장실 불 켜짐. 새벽 1시 30분 현재까지 5건 통화. 군수참모 오준석 대령 1시간 전 부대 복귀 확인.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사들은 오늘 밤을 넘겼어요. 이제 내일은 가해자들의 차례였습니다. 새벽 5시 50분, 세아는 지휘관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고 사단 전체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깨지기까지 10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전팀 배치 완료. 대기 중. 세아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예정대로 정확히 6시. 사단 곳곳에서 동시에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군수과 유류고, 행정처 3곳의 문이 거의 같은 시각에 열렸어요. 헌병들이 영장을 제시하며 진입했고 감찰 요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아는 직접 군수과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헌병대장 임성진 중령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43살의 성진은 세아를 보자 경례를 올렸어요. 사단장님, 진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내부 인원 통제 중입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긴장한 표정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군수 참모실 앞에서 세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지훈이 서류 캐비닛을 봉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48살의 오준석 대령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준석의 눈이 세아와 마주쳤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세아는 그를 한번 바라본 뒤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상황은? 지훈이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 뭉치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장부 원본 확보했습니다. 서버는 이미 봉인했고요. 그런데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삭제 시도 흔적이 있습니다. 새벽 4시쯤에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파일 몇 개를 지우려 했어요.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복구 가능해? 백업 서버를 미리 봉쇄해둔 덕분에 원본은 살아있습니다. 지운 파일도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장에서 내린 지시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었어요. 만약 백업 서버를 봉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든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었습니다. 준석이 한 발짝 다가오며 입을 열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세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군수참모,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전부 기록돼 변명은 조사관 앞에서 해. 준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아가 돌아보자 도현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도현이 세아 앞에 멈춰 서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사단장이 사전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이건 월권이야. 세아는 도현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연대장, 영장 있어 상급 부대 승인도 받았고. 월권 아니야.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장, 지금 이 자리에서 압수를 방해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아 알아서 판단해. 도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헌병들과 감찰 요원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아는 도현에게 등을 돌리고 지훈에게 말했어요. 유류고 상황은? 동시 진입 완료했습니다. 입출고 기록 봉인 중이에요. 세아는 유류고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한 것이었죠. 유류고에 도착했을 때 세아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헌병 한 명이 유류고 뒤쪽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헌병이 세아를 보고 경례를 올렸어요. 이 사람이 유류고 뒤쪽 담 너머로 서류 봉투를 던지려고 했습니다.
세아는 붙잡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수가 소속 상사였어요. 그의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거 뭐야? 세아가 물었어요. 상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문서를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유류 입출고 기록입니다. 원본이에요. 서버에 있는 것과 다른 버전인 것 같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중 장부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기록이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어요. 이 상사 누가 시켰어? 세아가 물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나올 거니까. 세아는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문서 별도 봉인에 서버 기록과 대조 분석 들어가. 행정처로 향하는 길에 세아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정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후송 병사 중 2명 상태 호전 나머지도 안정적입니다. 세아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병사들은 오늘 밤을 넘겼습니다. 이제 이 압수가 그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향한 첫 번째 칼날이 될 것이었죠. 행정처에 도착했을 때 회계 국무원 최은정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42살의 은정은 이 사단에서 15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최 국무원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장부에서 이상한 점 발견한 적 있어? 은정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개월 전부터 유류 입출고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에서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그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아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금 말하면 돼. 늦지 않았어.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어요. 네, 사단장님.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는 은정을 지훈에게 인계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사단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성진의 메시지였습니다. 군수참모 오준석 대령, 휴대폰 포렌식동에 거부 강제 압수 영장 필요합니다.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준석은 휴대폰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려 하고 있었죠. 세아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중령, 휴대폰 강제 압수영장 신청해. 오늘 안에 받아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세아는 연병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서 병사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모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이 사단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세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계산의 시간이야. 봉인 스티커가 붙은 서류 상자들이 하나둘 건물 밖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이 사단의 썩은 속살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합동 압수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세아는 지휘관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육군 제12보병 사단에서 신임 사단장이 부임 첫날부터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폭주하는 사단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아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시작됐구나.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막으려는 세력은 반드시 역공을 펼칠 것이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도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론사 세 곳에서 동시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출처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직적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도현이나 준석 수준에서 언론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더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사단장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 쪽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폭주 사단장, 여군의 과잉 대응, 권력 남용.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요. 세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이중 장부 분석이 거의 끝났습니다. 유류 횡령 규모가 최소 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식자재 쪽도 비슷한 패턴이 보이고요. 오준석 휴대폰은 오늘 오후에 강제 압수영장이 나왔습니다. 포렌식 들어갈 예정이에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를 향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세아가 전화를 받자 익숙하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 사단장님이시죠? 누구시죠?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충고를 하나 드리려고요. 세아의 눈이 좁아졌어요. 충고요? 지금이라도 수사를 중단하시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장님의 경력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게 협박입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협박이라뇨. 선의의 충고입니다. 사단장님이 상대하시려는 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큰 분들이에요. 제가 사단장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한중령, 방금 전화 추적할 수 있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호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는 번호를 불러주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사단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아래에는 썩은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사단 밖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인터넷에는 세아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사단장의 폭주, 권력에 눈이 먼 최연소 장군, 무고한 간부들을 짓밟는 마녀 사냥. 댓글에는 악의적인 비난이 가득했어요. 세아는 기사들을 훑어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도현이나 준석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조직의 움직임이었어요. 밤 9시 미정이 지휘관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병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인터넷 기사를 본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뭐라고들 하던가. 미정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는 사단장님이 너무 급하게 일을 벌인 거 아니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소령,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미정이 세아를 바라보았어요. 사단장님? 언론이 뭐라고 하든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든 중요한 건 증거야. 증거가 있으면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 세아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어요.
이중장부, 삭제된 파일, 유류 횡령 기록 이것들이 말해주고 있어. 내가 옳다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단장님, 언론 공세가 너무 거세요. 지금 이대로 가다간 세아가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소령, 내가 말로 이길 생각 없어. 미정이 놀란 눈으로 세아를 바라보았어요. 증거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록을 모으고 정리하고 타임라인을 만드는 거야.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정이 나간 후 세아는 혼자 남은 지휘관실에서 불 꺼진 담배를 입에 물었어요.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에 물고 있을 뿐이었죠. 그것은 707 시절부터의 습관이었어요.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자신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훈의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번호 추적 결과 선불폰입니다. 다만 통화 위치는 서울 용산구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 국방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단 내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담배를 재떨이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좋아. 더 큰 물고기가 있다는 거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단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지훈과 함께 증거 정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중장부, 서버 로그, CCTV 기록, 병사들의 비공식 증언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종이 한 장을 세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사단장님, 흥미로운 게 나왔습니다. 세아가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오준석 대령의 통화 기록입니다. 압수 전날 밤에 서울로 12건의 통화를 했어요. 그중 3건은 같은 번호입니다. 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번호 주인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꽤 길어요.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아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배후가 있어. 사단 밖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단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왔던 것 같아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현과 준석은 실행자였어요. 하지만 진짜 설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는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죠. 세아는 결심했습니다. 한중령, 증거 정리 계속해. 그리고 통화 기록 분석 끝나면 바로 보고해. 지훈이 경례를 하고 나갔어요. 세아는 혼자 남은 지휘관실에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낼 것이었어요. 언론 공세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세아는 지훈에게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오준석 대령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였어요. 사단장님, 예상대로 통화 내역에서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압수 이틀 전밤에 준석이 서울로 통화한 기록 중 반복되는 번호가 있었습니다. 추적해봤더니 지훈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제국 예비역 준장 출신의 로비스트입니다. 63살이고 방산업체와 군납업체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온 인물이에요.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통화 내용은?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압수 전날 밤에는 23분 동안 통화했어요. 단순한 안부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세아는 창가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민제국 예비역 장성 출신 로비스트. 이 사단의 비리는 단순한 군수 참모의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와 연결된 조직적인 구조가 있었던 것이었죠. 더 있어? 지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내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했습니다. 지훈이 종이를 세아에게 건넸어요. 세아가 읽어내려갔습니다. 사고를 내서 사단장을 날려라. 세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추적 중입니다. 메시지가 온 시간은 압수 당일 새벽 4시였어요.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고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훈련 사고, 장비 사고, 한중령, 최근 훈련 일정 확인해. 지훈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에 연대 규모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대장 주관이에요. 세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현 주관의 사격 훈련, 만약 그들이 훈련 중에 사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 훈련 연기시켜. 명목은 안전 점검으로 해. 지훈이 나간 후 세아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소령, 내일 연대 사격 훈련 알지? 혹시 훈련 중에 사고가 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 인력 추가 배치해도. 전화를 끊고 도진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사격 훈련장 주변 동선 확인해.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 밤 11시 도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연대장실에서 야간 회의 중 군수참모, 작전참모 포함 5명,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세아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아침 7시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단장님, 연대장이 훈련 연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의하게 둬. 대신 안전 점검은 철저히 해. 세아는 직접 사격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도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사단장님, 어젯밤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뭔데? 탄약고 쪽에서 새벽 3시에 차량 한 대가 왔다 갔습니다. 정규 보급 일정이 아니었어요. 군수가 소속 트럭이었습니다. 세아는 탄약고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그녀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새 것이었어요. 원래 있던 녹슨 자물쇠가 아니라 번쩍이는 새 자물쇠였습니다. 자물쇠가 바뀌면 기록 대조 없이 출입이 가능했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만 알면 되는 것이었죠. 이 자물쇠 언제 바꿨어? 탄약고 관리 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원래 이거였던 것 같은데. 세아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한중령, 탄약고. 긴급 점검 들어가. 입출고 기록 전부 확인하고 재고량 대조해. 2시간 후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탄약 재고량이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실탄 500발이 빠져 있어요. 자물쇠가 교체되면서 출입 기록도 함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발. 네, 그리고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탄약함 몇 개에서 좌표 스티커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붙어있던 것 위에 다른 스티커를 덧붙인 것 같아요. 세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좌표 스티커는 사격 통제표와 연동되는 임시 표식이었어요. 사격 통제반은 관례적으로 탄약함의 스티커 표식을 따라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만약 스티커가 조작됐다면 탄착점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었어요. 병사들이 대기하는 구역으로 증거봉인해. 세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거 사고 유도가 아니라 살인 시도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는 연병장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서 병사들이 오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모를 것이었어요. 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한중령, 오준석 긴급 체포영장 신청해. 그리고 연대장도. 지훈이 놀란 눈으로 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연대장까지요? 사고 유도 공모 혐의 증거는 충분해.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어요. 부임 5째 날 오전 10시, 세아는 전 장병 집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병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사단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 병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아는 지휘관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어요. 연병장으로 모여드는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스크린 테스트도 끝났고 자료도 순서대로 정리됐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대장은 연병장 뒤쪽에 서 있습니다. 헌병들이 감시 중이에요. 군수참모는 체포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헌병대에 있어요. 세아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결의가 솟아올랐어요. 오늘 이 연병장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10시 30분, 세아는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정문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고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세아가 연단에 올라서자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그녀를 향했어요. 호기심, 불안, 기대, 다양한 감정이 그 눈빛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장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0살, 21살 부모 품을 떠나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세아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전 장병을 집결시킨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병장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세아는 손짓으로 스크린을 켜게 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어요. 이것은 지난 3개월간의 유류 입출고 기록입니다. 왼쪽은 공식 장부, 오른쪽은 실제 기록입니다. 화면에 2개의 숫자 10이 나란히 표시됐어요. 누가 봐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공식 장부에는 정상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 기록에는 그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차액은 3억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세아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식자재 납품 기록입니다. 계약서에는 한 달에 2천만 원어치가 납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식판에 올라온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이 배고팠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병사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충격.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이것은 어젯밤 탄약고에서 발견된 증거입니다. 좌표 스티커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예정대로 사격 훈련이 진행됐다면 탄착점은 여러분이 대기하는 구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연병장이 얼어붙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세아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살인 시도입니다. 세아는 연병장 뒤쪽을 바라보았어요. 도현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헌병 2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연대장 강도현, 대령. 세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유류 횡령, 식자재 비리, 그리고 사고 유도 공모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세아가 먼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군수참모 오준석 대령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병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세아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아는 장병들을 둘러보았어요. 여러분은 이 부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고,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들이 그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별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가리켰어요. 별은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존엄을 지켜야 할 책임. 그것이 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병장을 뒤덮는 정적 속에서 세아는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오늘부터 이 사단의 기준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먹을 것이고 제대로 훈련받을 것이며 안전하게 복무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세아가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연병장에는 여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질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맨 앞줄에 서 있던 병사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었어요. 박수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도현과 준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배후는 아직 사단 밖에 있었죠. 연병장 뒤쪽에서 헌병들이 도현을 연행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굴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아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지훈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이 아니야, 민제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끝이야. 세아는 연병장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어요. 오늘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호랑이가 드디어 포효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병장 공개 강평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세아는 지훈에게서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에서 로비스트 민제국의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오준석 대령의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지난 2년간 준석의 개인 계좌로 총 8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3곳인데 모두 유령 회사입니다.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령 회사? 내 등기상 대표자가 전부 명의 대여자들이에요.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보니 결국 한 곳으로 연결됩니다. 지훈이 종이 한 장을 세아에게 건넸어요. 정우식 민간 유류업자입니다. 47살이고 군납 유류 사업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최대 고객이 민제국. 세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정우식은 민제국의 사업 파트너예요. 둘이 함께 여러 부대의 군납 사업을 따냈습니다. 세아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제국이 로비를 하고 정우식이 납품을 하고 준석이 장부를 세탁하고 도현이 현장을 덮어주는 구조였어요. 거래처, 계좌, 납품 구조 한 줄로 정리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식화해뒀습니다. 세아는 도식을 바라보았어요. 사단에서 시작된 비리가 민제국을 거쳐 더 큰 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름이 있을 것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세아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협박 전화를 걸어왔던 그 남자였어요. 윤 사단장님, 경고했는데 안 들으셨네요. 세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경고요? 충고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민재국 선생님을 건드리면 사단장님의 경력은 끝이에요. 아시죠?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직접 전화하시지 왜 대리인을 시켜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단장님,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떼시면. 세아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으세요?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저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날 저녁 세아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윤 사단장, 내일 국방부에서 면담 요청이 왔어.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게. 세아의 눈이 좁아졌어요. 무슨 건으로요? 사단 운영 관련 청문일에 자세한 건 가서 들어. 전화를 끊은 후 세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담이 아니라 압박이었어요. 누군가가 위에서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서울로 향했어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하자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중년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군복을 입은 장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양복을 입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 사단장님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아는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58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남자가 빙긋 웃었어요. 정태균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이에요. 세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태균 국방위 실세라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사단장님께서 요즘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압수수색, 연대장 체포, 연병장 공개 강평까지 대단하시네요. 태균의 말투에는 칭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단장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세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앞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공개 강평을 한 건 좀 성급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언론에서도 말이 많고요. 세아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어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이중장부, 계좌 추적, 좌표 조작 증거까지 다 있는데요. 태균의 눈이 살짝 좁아졌어요. 그는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세아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장님,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군대도 조직이고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면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세아가 말을 끊었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군대가 군대답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태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님, 충고 한마디 하죠.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시면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실 수도 있어요.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충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세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태균 국방위 실세. 그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이 사건이 그에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단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중령, 정태균 의원에 대해 조사해 민재국과의 연결고리, 자금 흐름 뭐든 찾아 전화를 끊은 후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몸통을 끊어야 다시 자라지 않아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임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세아는 지훈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태균 의원과 민제국의 연결고리가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어요. 사단장님,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피로와 함께 승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제국의 계좌에서 정태균 의원 측근의 계좌로 자금이 흘러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총 2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녹취록 하나를 세아에게 건넸어요. 오준석 대령이 자백했습니다. 모든 지시가 민제국을 거쳐 정태균 의원에게서 나왔다고요. 증언 녹취까지 받아뒀습니다. 세아는 녹취록을 훑어보았어요. 준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문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이었죠. 검찰에 넘길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합동수사팀이 민제국과 정태균 의원 관련자들을 체포할 예정입니다.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사단 전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그녀가 처음 이 부대에 발을 들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국방위 실세 정태균 의원 관련자 긴급 체포 예비역 장성 출신 로비스트. 민제국 구속 군납 비리 카르텔 전국 확대 수사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세아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적어도 이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미정의 메시지였습니다. 김하늘 일병 퇴원했습니다. 사단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늘 동상에 걸린 채 새벽 근무를 서던 그 병사.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세아는 의무대로 향했어요. 건물 앞에 도착하자 21살의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하늘이 세아를 보자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단장님. 세아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손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무관님이 완치될 거라고 하셨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전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이 지금은 달라져 있었어요. 신뢰와 존경, 그리고 작은 희망이 그 안에 서려 있었습니다. 힘들었지? 세아가 물었어요. 하늘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파도 말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오시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군대가 군대 같아졌어요. 세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힘들면 말해. 그게 내 권리야. 하늘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의무대를 나서며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아는 간부 식당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병사들과 같은 식판으로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병사들이 경례를 올렸어요. 세아는 배식대로 걸어가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 열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식단이었어요. 최소 열량 기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세아는 빈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기준이야. 세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미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세아가 미정을 바라보았어요. 병사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훈련하고 안전하게 복무하는 것, 그게 기준이야. 원래 그래야 하는 거지.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세아는 지휘관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사단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아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위병소 초병의 동상 걸린 손등, 연대장의 라이터 도발, 폐쇄된 훈련장, 텅 빈 식자재 창고, 조작된 좌표 스티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됐습니다. 문득 707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부 누수로 동료가 위험에 빠졌던 그날. 그때 세아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있었어요. 병사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세아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도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정태균 의원 측에서 언론 대응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세아는 메시지를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끝났습니다. 진짜로 끝이 났어요. 밤이 깊어지고 사단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는 지휘관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부대를 내려다보았어요. 막사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병사들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부대는 달라졌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대에도, 다른 곳에도 썩은 구석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단에서는 기준이 세워졌어요. 병사들이 제대로 먹고 훈련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군대. 그것이 이 사단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세아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어요. 707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다음 세대는 다를 거야. 세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적어도 내가 있는 동안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세아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호랑이는 사냥을 마치고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다음 싸움을 향해 있었어요. 기준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세아 사단장처럼 부당한 상황 앞에서 끝까지 싸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군 복무 시절 또는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처럼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연의 고백에서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삶 속에서 겪은 부당함 또는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